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한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까지 공식 확인하고 나서면서 연일 커지고 있는 북한 파병 이슈와 김정은의 속내까지 한번 깊게 다뤄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전단이 있는데 이 전단이 북한이 오물풍선에 같이 실어서 보냈다고요, 박사님? 예, 오물풍선이 아니고요. 지금 이름은 쓰레기 풍선. 쓰레기 풍선, 그러니까 예. 5월 28일 날부터 이번까지 30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 2차는 정말 오물. 네. 근데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니까 3차부터는 이제 쓰레기라고 휴지나 예. 뭐 종이 조각들을 보냈는데 요게 이제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전단을 인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네. 고강도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 단체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잘 못 보내요. 바람이 안 불어요. 네. 가을 겨울에는. 지금은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과 예. 북한의 이 전단 쓰레기 풍선, 그다음에 소음 방송, 이게 충돌하는 남북 당국 간의 이제 심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북한이 보낸 거 보면은 뭐 종이 조각이나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예 작정하고 대통령과 여사 얼굴을 실어서 삐라를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전달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예. 그동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심리전에 상응하는 네. 냉전기 했던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단들을 인쇄해서 향후에는 기획된 네. 풍선, 준비된 전단들을 이제 더 많이 더 보낼 보낼 거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주 소장님. 그런데 위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게 대통령실 인근에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정확하게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낼 수 있는 이동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거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GPS와 타이머를 부착해서 네.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표정해서 대통령 계시는 우리 대통령실 건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게 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노려서 정확한 시점을 계산해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박사님 사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대남 선전선동에 나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겠죠. 내부 사정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대북 전단 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거든요. 근데 더 민감한 게 소음, 이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을 막으려다가 우리 군의 전면적인 이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을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의 어떤 위기도 있지만 네. 일단 1차 목표는 우리 군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더 대대적인 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많은 풍선들을 보낼 개연성이 있어요. 이렇게 다급한 김정은 그러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을 위협하는 주제 키워드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 여러 키워드들이 뜰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파병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주 소장님. 이 파병하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보낸 김정은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섬뜩한 선전물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선전물인 거죠? 지금 그 양쪽에서 예. 전장 심리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항복해라 하는 선전비라고 예. 오른쪽에 있는 비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들에게 너 뭐가지 따겠다 하는 이런 그 참수하겠다 하는 이런 삐라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전장에서 병사들을 선무 또는 심리전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양쪽에서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언어는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단이 언뜻 보면은 북한군이 항복해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북한 군인은 이제 까레이스키, 세베르니 까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 러시아어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한 군인을 보고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글이 지금 네. 같이 병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막 선무 심리전을 하는 삐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런데 이 북한군이 파병된 위치를 보면요. 이 지역이 격전지 쿠르스크라는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총알이 빗발치는 격전지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대규모 희생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데가 네. 이 굉장히 위험한 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2차 대전 당시에나 썼던 그런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예. 이 대규모 육탄 이 돌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규모 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외인들을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만약에 이 쿠르스크 지역에 대거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군의 피해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네. 지금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북한군의 이 목숨값으로 네. 이 김정은이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제재가 굉장히 오래돼 가면서요. 오래되면서 이 북한의 돈줄이 마르고 있어요. 네.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갖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이제 용병을 러시아에 최초로 파병을 갖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다 채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뉴욕타임즈가 고기 분쇄기에 군인들을 밀어넣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네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대전이나 또 1차 대전 당시에 썼던 그런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군대를 갖다 그냥 총알바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무대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전인데 여기에 이제 뭐 그 북한군이 동원이 된다면 쿠르스크 지역으로 대거 파견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총알바지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고 북한군의 희생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 소장님, 그런데 위치도 위치지만 연령을 보면요. 10대들이 파병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미숙한 초보 병사들일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숙련이 된 병사들은 뭐 김정은의 경호, 측근에 그냥 두고 10대 병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러일 전쟁 1904년에서 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때도 러시아 항제에 경호대는 빼째르부르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호하는 최영의 정예부대는 보내지 않죠. 그런데 쿠르스크에 보낸 그것은 지금 그 신병들이고 숙련이 안 된 전장에 적응이 안 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저지하고 격퇴하는 임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전장 확장을 방지하면서 격퇴하는 이런 아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그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은 다른 어떤 격전지로 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저 폭풍군단은 저격이라든지 뒤에서 후방 교란하든지 이런 부대이지 일반 보병처럼 화력을 지원을 받고 적과 근접 전투를 하는 부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쿠르스크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아마 그 러시아에서 다급한 그런 전선 확장을 방지하는 이 목적이 더 클 거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제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보면요. 체격 차이가 확실하게 우리 군과 있어요. 굉장히 왜소한 모습의 북한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체격 차이 보셨어요? 일단은 북한 청년들의 신장이 우리도 현저하게 작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력 자원 자체가 왜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영상들의 진위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과 행동 이게 직접 입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상과 말을 혼합을 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폭풍 군단의 주력이 경보병 여단이거든요. 네. 지금 뭐 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경보병 여단은 후방에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면으로 붙는 게 아니고 화력이 약하니까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후방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어도 못하고 우크라이나어도 못하는데 네. 저런 경보병 여단들이 전면적인 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 후방으로 침투한다? 지금 러시아 스페츠나츠 특수군들도 거의 다 전멸했거든요. 저기 네. 후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 네. 과연 쿠르스크나 이런 전방으로 갈지 돈바스나 아니면 러시아 후방에 침투하는 우크라이나 게릴라와 민병대가 있거든요. 네. 이쪽 소탕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도 좀 불분명해요. 네. 그러니까는 최전선에 저런 상태로 만일에 밀어 넣는다고 그러면 예. 정말 아까 고기 분석이 이건 베트남전하고 달라요. 네. 이건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100만 명이 양측이 지금 사상자가 났거든요. 10,000명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저런 개념으로 인해 전술로 간다고 그러면. 예.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북한군의 30%가 영양실조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직접 김 위원장,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군 부대 가서 애들 좀 먹이라 보양식 먹이라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하숙생, 자취생 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대 앞에 네. 집을 빌려가지고 매번 식사 때마다 불러서 밥을 먹여요. 돈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아니면 돈을 맡겨서 먹이든지. 네. 그럼 부대장도 그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나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으니까. 그 정도의 식량난이기 때문에 과연 폭풍 군단이라 할지라도 전투력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 소장님 이렇게 영양실조 때문이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북한군 장병들한테 하루 3끼 고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선전물을 공개했다고 해요. 네. 이건 상당히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혹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병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의 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렇게 뭐 이렇게 풍족하게 못 먹다가 저런 사진을 보면 병사들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를 네. 어떤 섬유 심리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투에 가담하지 말라 하는 네. 그런 그 이렇게 뭐 삐라도 뿌리고 또 투항하라 하는 그런 그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북한 병사들 그 의복 나누어 주고 분류하고 하는 이런 그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 배포했다는 이런 거를 볼 때에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 수집 수단이 뛰어나다. 네. 막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그런지 북한군이 뭐 현지에서 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현지에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규모로 전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도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악마와 손잡은 거하고 똑같다.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일단 대규모 전사로 인한 충격, 대규모 이탈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 니네 10년 근무한다 이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 전쟁인데 아닌데 가서 지금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례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저기 투입된 인민군들은 1달러도 못 만져볼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당국으로 네. 들어가요. 네. 우리도 월남전 때 개인들이 못 받았어요. 모두 수령을 했거든요. 네. 일부만 나눠주고. 그러나 아마 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총선에서 나눠주지도 않을 거예요. 집으로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명분 없는 전쟁에 열악한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은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전 때 한국군 5만, 한 30만 갔지만 연인원 그중에 5천 명 전사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저건 전면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수의 이탈자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 갔던 인민군들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네. 그럼 자유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부의 최대 변혁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정도로 예. 무모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전 세계적인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와 손을 잡은 거와 똑같다. 예. 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양측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거라고 봐요.
악마와 손을 잡았다. 결국 위험한 배팅을 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도 이 파병 소식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파병 군인들 가족까지도 격리를 시키고 또 이주를 시켰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해도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질 거는 같거든요. 아니 10,000명이면은 사인 거장만 해도 40,000명이지 않습니까? 친척 있고 그럼 수십만에게 소식이 퍼져나가는데 네. 우리도 베트남전 때 부모한테 안 알리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막으니까. 근데 저기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베트남전은 뭐 그런 면도 측면도 있었지만은 우리 전략적 파병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파만파로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부 반발이 저기도 하나 키거든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소중한 자식 하나 가는데 그럼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네. 그러니까 파병 자체가 이미 동요는 시작됐다. 동요가 시작됐다. 파병이라는 선택을 그럼요. 함으로써. 예.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비자금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게 실제 파병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 소장님, 이게 목숨값으로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돈을 받고 군인을 내보내는 이른바 용병 사업에 눈을 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주 소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체제 유지에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벌목공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식당을 이렇게 종업원으로 내보내 가지고 외화를 벌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돈줄을 마련해 네. 왔는데 지금 그 대북 제재라든지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도 안 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시진핑이 노동자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이 파병을 통해서 외화벌이의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벌이하는 이 병사들의 그 생명값을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네. 대개 벌목공의 경우에도 100달러를 벌 경우에 70달러는 당에 바치고 네. 30달러는 이제 자기가 노동자가 그 하는데 그 30달러 가운데에서도 또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 그 브로커가 또 70%, 30%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모스크바 있을 때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전달은 되는데 네. 그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래요? 갉아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북한 벌목공이 예. 실제 돈은 다 집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그 우리 한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아이고, 예.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예. 거군요. 어쨌든 이렇게 과거에는 뭐 러시아에는 벌목공, 중국에는 봉제공, 또 중동에는 건설공을 파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또 용병 사업까지 눈을 뜬 것 같은데 이쯤에서 조 박사님께서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예, 퀴즈인데요. 퀴즈, 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월급을 땡땡으로 받았다거든요. 땡땡으로 받았다. UMC는 뭘 것 같아요? 뭐 공물로 받았다 아닙니까? 조 소장님. 저게 세 글자면 그 북한 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저게 두 글자기 때문에 돈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돈 그 지폐 대신에 정답을 맞춰주셨군요. 예, 네. 돈표로 이렇게 그렇죠. 예. 저게 네. 이제 과거의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두 가져가니까 그럼 니들은 얼마 받았다는 식으로 주는 일종의 표예요. 예. 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거고 두 번째는 저 이제 외화 바꾼표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일반 돈표는 좀 다른 건데 그거는 뭐냐면 달러로 받거나 루블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암시장 가면 더 많이 받는데 국가가 정해진 환율은 더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돈표는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슬픈 현실이고 지금은 돈표보다는 이제 직접 개인들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당국자, 파견된 당국자한테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네. 달에 얼마씩만 딱 최소 생활비만 주고 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주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은 네.
한 10% 정도가 이제 손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작아요. 네. 믿지 못할 정도로 작아요. 근데 과거에 이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이 돈표를 받았던 게 휴지 조각이 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돈표는. 아니면 예. 현저하게 작게 주거나. 네. 예를 들면 북한은 2009년에 화폐 개혁이라는 거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인민들 돈 다 뺏어간 거죠. 그냥 1인당 얼마만 딱 정해지고 나머지는 못 바꾸게 하니까 네. 모두 휴지 조각. 그러니까 돈도 휴지 조각이 되는데 돈도 아닌 돈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네. 공식 환율하고 또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벌은 돈을 이렇게 바꾸는 그 환율이 다르다는데 더 큰 문제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 달라요? 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 돈표를 주다 보니까 네. 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휴지 쪽으로 만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네. 김정은이 이렇게 뭐 체제 유지 비용으로 다 뺏어가고 네. 그나마 그 노동자들이 받은 돈도 그걸 정식 환율대로 이렇게 안 주고 네. 아주 행편없는 환율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식량을 살 수 있는 먹고 사는데 굉장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수해와 경제라는 말이 뜨는군요. 얼마 전에 크게 홍수가 한번 났었잖아요. 북한에서. 이 수해 3개월 만에 근데 김정은이 얼마 전에 자강도를 방문하는 현장 사진을 올렸어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갔죠. 지금 신의지 의주 조금 갔는데 네. 자강도는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된 다음에 간 거거든요. 근데 저 장면도 복구가 된 게 아니고 이 수해 지역은 아예 포기하고 딴 지역에 새로 집을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여주는데 보면은 네. 전선 줄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자강도에 서리가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살림집을 연기했어요. 김정은 현지에 가서. 예. 그러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저기는 11월이면 벌써 영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저 사진은 사실상 자강도의 피해 복구가 된 모습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다른 곳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우리는 수해가 나면 그 지역을 복구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그 지역을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 땅을 다져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네. 그냥 복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자강도, 양강도의 수해 피해는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살림할 수 있는 네. 그 살림집이 추위가 오니까 예를 들면 양강도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예요. 겨울에는. 네. 4월까지 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수해가 식량 피해로도 이어졌을 테니까 이게 주민들로서는 민심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그 피해 상황이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죠? 지금 보통 나온 우리 보도대로라면 한 네. 4, 5천 명 실종 사망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내부에서 알려주는 얘기로는 10,000명 단위인 것 같아요. 사망 실종이. 10,000명 단위가 넘어간다. 예, 압록강, 예. 압록강 전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저쪽의 민심은 아주 악화돼 있고 지금 달러 환율은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쌀값도 거의 한 1.5배에서 1.78배까지 오른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북러 간의 러북 간의 협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네. 인민 경제는 이게 온기가 안 가요. 네. 러시아에서 받은 게 만일에 많다고 그러면 장마당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네. 장마당 사장은 최악이거든요. 예. 다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강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에 군수 공업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로 수출을 해서 팔아먹어야 되는 무기들도 상당히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자강도의 동로강, 그 장자강이라고 이렇게 그 하는데 홍수로 이 자강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갱도화되어 있는 이 군수기지가 전부 침수돼 가지고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생산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강도에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댐이 손상이 돼 가지고 전기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기 생산하고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러시아가 보내는데
굉장히 곤경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이 이 방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가설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이 내부 단속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800만 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 지역에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네. 이 한미연합군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심리 위장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하나 또 준비되어 예. 있죠, 박사님. 네.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네. 이 김정은은 수에 수에 찍고 찍고 러시아에서 뭐뭐 땡땡 뭐뭐를 땡을 수입했다. 수입했다. 양주를 수입했다 아닙니까? 양주요. 김정은이 양주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안 알려져 있거든요. 교수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담배. 담배를 수입했다. 러시아 김정은 담배가 담배 러시아 좋아하는 담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담배. 담배를 수입했다. 저는 말 종류라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그 백마를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니,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네. 러시아에 네. 이 그 말이 맥마가 많아요. 이게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하고 그 주코프라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예. 원래 스탈린이 사회를 하고 싶었어요. 전성기념 행사에 첫 네. 번째 전성기념 행사에. 그런데 스탈린이 말을 타려고 보니까 말이 두 번이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코프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주코프는 기병이니까 말을 잘 들었고 스탈린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말을 타니까 놀래가지고 그 스파로 이 배를 두드리니까 말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 네, 저렇게 호화 또 사치를 부리는 만큼 주민들 민심은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음 키워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네,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 북한의 전통적인 사실 우호 국가는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북러 관계가 밀착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좀 하는 모양새인데 석 달 만에 푸틴이랑 시진핑이 최근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但我坚信，中俄世代友好的深厚情谊不会变，济世为民的大国担当不会变。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мировых делах выступает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табилизирующих факторов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Мы намерены и далее наращивать координацию на все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площадках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교수님, 그 시진핑이랑 푸틴 얘기를 좀 해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불편함을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사실 김정은에 대한 속내가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푸틴을 만나서 뭐라고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셨듯이 사실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은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한까지 포함을 해서 공통적인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전략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허물어서 네. 고쳐서 새로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법치가 존중받는 그런 질서가 네.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허물어서 다시 쓰겠다라는 데에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그런 공통의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지금 당장 서로 약간은 불편한 관계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두 지도자들이 늘 얘기해왔듯이 limitless friendship, 한계 없는 우정을 네.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푸틴의 속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은 지금 김정은을 바라보는 속내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지금 싸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에요. 미국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이 뭐 격투기를 지금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 펜타곤 이 팔각형 링 안에서 네. 규칙을 놓고 싸우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면 반칙이고 여기 때리면은 뭐 반칙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싶은데 러시아와 북한은 링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네. 그래서 링을 지금 태우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싸우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것이지. 네. 근데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 질서를 허물겠다라는 어떤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뭐 중국과 사실 상당히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푸틴과 뭐 이 시진핑이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네. 속으로는 지금요, 중국이 사실 러시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의 전쟁 머신, 그러니까 전쟁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싸우는 방식이 다르는 것이지. 하지만 공통의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국가의 세 국가의 어떤 그런 공조가 흐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아니었으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현저하게 작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일종의 군수 공장으로서 북한을 활용을 하고 이제 병력 자원 공장까지 이제 네.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얻은 거고. 네. 다만 그러나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러우 전쟁 요인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북한은 러시아에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2021년 북러 러북 간의 교육 관계는 4만 불밖에 안 돼요. 우리는 27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한국한테 니네 안보, 당신 내 안보 이 관계에 별 영향 안 주니까 참아라 그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절박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러시아 파병과 또 김정은 정권의 위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주신 조 박사님을 제외하고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월급을 땡땡으로 받았다. 제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돈표. 네, 돈표로 받았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배 씨랑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예. 증인 진술이랑 결제 내역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후 진술 준비하신 거 더 있으세요? 당시 피고인이 이런 사실관계를 다 거래 과정들을 인식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결심 공판을 이례적으로 2번을 했는데 예. 지난번 최후 변론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아니요. 부각을 시켰던 부분이. 아니요, 추가했습니다. 이제 배 씨와의 공무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서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이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이죠. 이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되짚어보면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에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입니다. 이 결심 공판이 열렸으면 오늘 검찰의 구형도 있었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재차 이제 구형한 건데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을 매수하려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원에서 양측은 입장이 어땠습니까? 팽팽히 맞섰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김 씨는 배우자의 대선 후보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식사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자신의 비서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겠죠. 이제 검찰은 김 씨의 사적 비서인 배 씨가 식사 일정과 장소, 결제 모두 맡았는데 상식과 경험칙, 증거 등에 입각했을 때 명시적 또는 암묵적 피고인의 이 지시나 승인 없이 배 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는 거죠. 김혜경 씨 측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시 대선 후보 배우자로 활동하면서 식비 결제까지 이 김 씨가 일일이 챙길 상황이 아니었다. 김 씨가 배 씨와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요. 지시도 관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후 변론도 이뤄지잖아요. 김혜경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제 김혜경 씨는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송구하다. 검찰과 재판부가 봐도 또 그리고 제 자신이 봐도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요. 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 주는 이들을 더 살피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7월에도 공판이 열렸을 때 그때 김혜경 씨 눈물을 보였었잖아요. 네, 당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제 김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남편이 변호사 활동도 했고 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또 이제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법정 천장을 보면서 울음을 참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김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 씨와 공모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뭐 결심 공판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 재판 일정에 앞서서 계속 줄줄이 연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왜 그랬던 거죠? 네, 여러 차례 밀렸죠.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변론 종결은 7월 25일이었는데요. 이때 검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그리고 1심 선고는 8월 13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앞두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서 변론 재개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는 지난달 12일이죠. 결심 공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밀립니다. 배 씨가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결심 공판은 지난 10일로 미뤄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김 씨를 비롯해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수행원 등에 대한 금융 정보를 받겠다고 했죠. 하지만 또 이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일부가 회신이 안 됐다면서 오늘에서야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겁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군요. 근데 김혜경 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직선거법 혐의 이번 사건 말고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앞서 언급한 인물이죠.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당시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이 재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명현 씨가 공개한 배 씨와 나눈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거 있어요. 네, 이제 김혜경 씨는 지난달 5일이죠.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 7월 이 대표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2달여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하지만 이때 김혜경 씨는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바 있죠.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그런데 특히 11월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까지 줄줄이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대표 부부한테는 11월이 그야말로 운명의 달이 될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정말 11월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당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력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11월 14일이죠.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열흘 뒤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고요. 민주당은 3차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 날짜로 11월 14일을 벼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재표결 날짜로 11월 28일을 벼르고 있거든요. 이제 국회의장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11월 2일부터는 주말마다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를 전후로 해서 김건희 여사 표결 시점을 잡아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요. 장애 집회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요. 여당 투톱이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윤심에 쏠린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현장부터 보고 오시죠.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 기자,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그야말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당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권한이라고 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거죠. 한동훈 대표 연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절차는 원외인 한동훈 대표 권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더 센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거죠. 오늘 최고위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후 추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한 대표 아까 들어보면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당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서 전국 규모 선거를 한다. 말에 상당히 뼈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랑 친윤계도 사실 상당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친한계랑 친윤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입니다.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발언 순서가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 순으로 곧바로 이어졌거든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당정,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니 김재원 최고위원, 비판도 금도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의적 행위로 보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고요. 오늘 최고위 분위기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친윤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랑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건 너무 독선적이라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제 이거 추진을 의총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어젯밤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들 단체 SNS방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개최하라 압박을 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대답이 없자 배현진 의원이요. 의원 단톡방 안 보시냐 글을 올리면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측은 의총을 더 빨리 열자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 측은 일단은 자신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친한계 의원은 20명으로 친윤계보단 적긴 하지만요. 22명의 중립지대 의원들 끌어오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여론이 한 대표 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계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요. 그런데 이 SK 측이 노 관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장소가 있다고요, 전 기자님. 어떤 곳이죠? 네, SK 계열의 워커힐 호텔입니다. 저희가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의 차녀 최민정 씨의 결혼식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이 나란히 앉은 모습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민정 씨가 결혼식을 한 곳이 바로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아직 떠나지 않은 곳도 이 호텔의 빌라예요. 그러니까 이 노 관장이 이 호텔 빌라에서 1년 반 가까이를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호텔은 연 단위로 장기 숙박을 할 수 있는 초호화 빌라 10여 채가 있거든요. 취재를 해보니까 노 관장이 이 빌라에 머물면서 10억 원 가까운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반을 머물렀는데 숙박비가 10억 원이에요?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애초에 VIP들을 위한 초호화 빌라예요. 그래서 노 관장이 살고 있는 데가 그중에서도 또 가장 비싼 데입니다. 가장 크고 비싼 데인데, 그래서 하루 요금이 230만 원 수준이고요. 한 달이면 7천만 원. 그래서 1년 반 정도니까 1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여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455평의 복층이고요. 또 통창이라서 앞으로는 한강에, 뒤로는 숲, 이렇게 보이는 정말 엄청난 뷰를 자랑을 합니다. 또 VIP들이 좋아할 만한 게요. 전문 경비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직원들도 매일 객실을 정리를 하고 비품을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K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전 기자. 노 관장이 체납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후에 이 빌라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속을 태우고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이게 여기가 SK그룹 경영진들도 여기 워커힐 호텔 빌라에 묵을 때는 숙박비를 낸다고 해요. 호텔을 운영하는 게 이 SK 네트워크스인데, SK 네트워크스가 노 관장한테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 관장은 별다른 답변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 관장으로부터 숙박비를 받지 않으면요, 이 SK 네트워크스 측이 배임 행위를 하는 게 된다, 이런 게 고민인 겁니다. 노 관장 측 입장은 어떤가요? 취재를 좀 해봤나요? 네, 방송 직전에 노 관장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워커힐 빌라는 노 관장뿐 아니라 자녀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 관장이 정당하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SK 측이 이혼 소송 중에 건물 퇴거를 요구하는 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 회장에게 이거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이 확정이 되면 이 빌라 거주 문제도 좀 최종 정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잖아요. 관련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김 기자, 그런데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이 미술관은 SK 빌딩에서 방을 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두 사람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번외전 결과에 따른 건데요. 앞서 SK그룹이 노 관장이 운영한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사옥에서 나가달라고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시 법원은 노 관장이 그동안 밀렸던 14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노 관장 측은 미술관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법원 판결 넉 달 만에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SK 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아트센터 나비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는 여전히 SK 서린빌딩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술관은 국내 모처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 외에도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공간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서도 SK 측은 불편해하는 기색입니다. SK 본격적으로 노소영 관장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죠. SK그룹 장소 사용을 둔 양측의 신경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다른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또 유명 팝스타죠.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어떤 노래인지 짧게 듣고 오시죠.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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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정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 아파트가 공개된 지 닷새째였는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1억 뷰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각종 음원 차트 톱백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물론이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차트 1위에도 올랐는데 이 기록이 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그리고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게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상당한 기록인데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 술 게임에서 시작된 노래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자주 했던 술게임인데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런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술게임에 나오는 동작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선배가 도와주실 텐데요.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손에 딱 뻗습니다. 그렇게 겹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아파트인 거예요. 저렇게 쌓여 있는 게요? 네. 그 제일 아래에 있는 게 1층이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층 하면 1 해주세요. 1, 2, 3 하고 3층에 걸린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그럼 언제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는 없군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정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유튜브랑 SNS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이 아파트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제 SNS엔 해외 셀럽들이 명품 브랜드 애프터파티에서 이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원래 아파트먼트의 한국식 영어잖아요. 이걸 어설프게 한국어처럼 따라서 발음하기도 했고요. 아파트 춤을 따라하기도 했다는데요. 테이술 게임까지 세계로 진출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통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유명 팝스타인 찰리 푸스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아파트를 되뇌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이 영원히 아파트에 갇혀버렸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계도 강타했는데요. 토트넘은 구단 SNS에 아파트 박자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솜파트 아파트, 솜파트 아파트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오직 한국 팬들을 위한 라인 맞추기로 보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던데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 노래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전 기자 이 노래 알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때는 몰랐지만 40년 전에 나온 노래니까요. 근데 저도 야구 응원곡으로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은 노래, 이 아파트가 이 로제의 아파트 인기에 힘입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윤수일 씨의 아파트 영상에는요. 이분이 브루노 마스냐, 재건축 대박을 축하한다. 로제의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이분의 구축 아파트도 좋다. 이런 재치 있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윤수일 씨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노래가 재조명받는 상황을 실감한다면서 이 아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의 전 세계적인 인기, 주가도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건 지난 18일인데요.
이후 21일부터 23일까지 단 사흘 만에 이 음원 유통 사이트인 YG 플러스의 주가가 무려 86.38%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 가도인데요. 아파트의 흥행을 보면 이 노래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데요. 12년 전에 나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처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유머를 섞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녹였다는 거죠. 아파트가 강남 스타일을 뛰어넘는 열풍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기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제시 씨 소식입니다. 제시가 SNS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제시는 또 한마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제시가 지난달 29일에 지인들이랑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다가 폭행 사건에 얽힙니다. 이게 제시의 팬이었던 10대 남성이 제시한테 다가가서 사진 촬영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시 옆에 있던 남성이 이 10대 팬을 폭행을 한 겁니다. 제시는 이걸 말리다가 나중에 현장을 떠나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제시 일행을 찾았는데요. 가해 남성은 없었고 제시 일행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제시와 다른 일행 등 총 4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제시가 비판을 받는 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지난 10일 처음으로 올린 사과문에서는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때린 남성은 그날 처음 본 남성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자신의 책임에는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경찰 출석에서도 가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라고 강조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제시는 지난 16일이죠. 피해자 신분으로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소속사와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런 제시가 2차 사과문을 왜 올린 건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이리저리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시가 소속사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제시 측과 접촉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방관 의혹이 커졌죠. 가해자와 처음 본 사이라고 했던 이 제시의 해명에 대해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논란이 거듭되니까 자신의 책임과 부실했던 사후 대처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시의 두 번째 사과문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비판하는 측은 뒤늦은 사과다,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게 문제가 아니다 같은 의견들이 뒤따랐고요. 정돈된 제시의 2차 사과문을 두고도 대필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제시를 옹호하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냐. 제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지나칠 정도로 미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시의 2차 사과문을 둘러싸고도 또다시 갑론을박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요. 이제 제시를 향한 악성 댓글도 뒤따랐습니다. 제시는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누리꾼 한 명이 쓴 댓글을 캡처해 올린 건데요. 제시에게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는 이제 플리즈 스탑, 제발 멈춰달라고 적었는데요. 이 글 말고도요. 제시의 SNS에는 각종 욕설과 함께 연예계를 떠나라,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요. 4월 전 튀르키예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맨발의 한 소녀가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있죠. 소녀의 동생입니다. 왜 동생을 업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 소녀는
동생이 차에 치였다고 답을 합니다. 동생을 업고 다니는 게 지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자 지쳤다. 벌써 1시간이나 업고 있었는데 동생이 걸을 수가 없다고 답합니다. 매체 기자는 소녀가 동생을 업고 2km 이상을 맨발로 이동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차에 태우는데요. 동생과 함께 차에 탄 소녀, 다행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요. 차에서 내린 뒤에 곧바로 다친 동생을 치료받도록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1년 넘게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길가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다니면서 물과 음식을 구하려고 분투하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부상이나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여성과 어린이 약 4만 3천 명이 사망했고요. 약 1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조직원을 소탕하겠다고 가자 지역 병원과 학교, 난민촌 대피시설까지 민간시설 무차별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나올 텐데요. 지금 보는 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8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폭삭 주저앉죠. 정말 5초 만에 8층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날아가서 1층에 꽂힙니다. 저게 폭탄입니다. 폭격 40분 전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건물 2곳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 건물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과 가까이 있어서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